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이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죽음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피플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신데요. 네. 그 당시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아는 기자분이 링크도 보내주시고 수사관님이 또 새벽부터 부재중 전화 와 있는 걸 보고 그러고 수사관님하고 통화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약간 진공 상태 같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뭔가 멍하고 모든 게 이렇게 약간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순간에도 걱정이 됐던 것은 어떡하지? 피해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피해자가 이 오랜 기간 이 사건에 대해서 혼자 힘들어 하다가 고소를 용기 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본인의 일상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용기 내서 고소한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뉴스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어서 혹시라도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무척 걱정이 됐어요. 피해자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9년까지 삶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상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애써서 살아왔었죠. 근데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건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일상을 유지하는데 써야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만 생각하면은 뭔가 이런 일상을 다 중지하고 어딘가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이 또 이렇게 꾸려나가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잖아요.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 사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피해자분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이 사건 피해자가 저를 처음 찾아왔던 건 2022년 2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앉았던 이 자리에서 3시간 가까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내용, 그 후 삶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보통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성폭력의 특성상.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민해보고 말씀 주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안 하시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두렵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가해자가 특정 지역에서 굉장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가해자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특정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한 이 사건이 고소가 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 가을에 피해자가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피해자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그런 기억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죠. 공소시효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15년 11월 18일 경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7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 이런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에는 만약에 고소할 생각이면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결심을 하고 고소를 한 거죠. 피해자분께서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좀 어떤 힘든 일을 좀 겪으셨는지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자리매김이 되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런 그런 기본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분노 이런 거는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사이에 아주 이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힘든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한 죄명이 준강간이 아니라 중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치상이라고 하는 게 성폭력 당시에 어떤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폭력의 이런 충격이 이런 불법행위의 충격이 피해자에게 분노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를 일으켰을 때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또한 우리 판례는 강간치상에서의 그 상해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이런 힘든 일도 있지만 또 피해자분께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때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뭐 아니면 그동안 침묵하다가 왜 이제서야 얘기하느냐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해서 죄가 되면 기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신고를 하나 아니면 공소시효 기간 내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하나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인 거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는데 왜 즉각 고소를 못할까? 저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참다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고소했을 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이제서야 고소를 하나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상처인 거죠.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편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을 장착하고 우리는 피해자를 공격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피해자들은 기존의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 입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법기관을 통해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가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지자들이 인정한다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그냥 나 하나 참고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참기로 하고 고소하지 않는 그 시간이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피해자가 이제는 내가 고소해야겠다라고 용기를 내서 고소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지 왜 이제서야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은 가족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으로 관계 맺음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선택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이런 태도나 행동들이 결국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까지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수사 중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나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삶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걸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 절차에서는 최선을 다해 임해주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이러한 사건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네. 삼으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 편일 때는 좀 더 감싸고 네. 다른 편일 때는 공격거리로 네. 삼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력 성폭력 그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미 발생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 안희정 사건의 김지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박시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현재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가해자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었는데 그 지지자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계속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에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공격의 사인을 줬으면 멈추라는 사인도 저는 주는 것이 공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박 시장 사건이나 안희정 사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민주당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제원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악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서 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중단한다고 경찰에서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중간 수사 단계도 브리핑하고 수사 결과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 수사기관이 보호해야 할 한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이 오히려 강제적으로 뭐 스탑 버튼이 눌러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해자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책무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그런 행동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통한 정의 수호 이런 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수사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수사기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사 결과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 사건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추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혐의 인정, 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도 그렇고 경찰 사건 규칙도 그렇고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공소권 없음을 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망했으니까 기소할 수 없잖아요. 유령을 재판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중지돼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피해자분이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권력형 성폭력 사건, 위력 성폭력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가해자 중심주의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딱
가운데다가 모셔놓고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추궁하거든요. 정말 피해 입은 건 맞아? 그럼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어? 왜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리고 여태 참았는데 왜 이제서야 고소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묻고 추궁하고 비난하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나의 절친한 친구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어도 피해자는 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는 돌덩이를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고소하지 못했겠지. 어렵게 용기 냈으니까 잘 진행돼서 피해자 마음이 좀 풀리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마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되는 시선을 우리가 보내니까 그거는 결국은 피해자의 그 무거운 어깨 위에 우리 편견까지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많지 않지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의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커요.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어 주셔라. 가해자를 향해야 될 비판의 화살이 피해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